제작에 참여했던 분들, 작곡하신 분들, 작사하신 분들,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친일 인사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한반도가 일제 식민 통치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정책이나 식민 정책 이런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가요계에도 상당히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그냥 가요계의 변화라기보다는 일제 식민 정책의 변화 혹은 일본에서의 영토 확장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변화가 생기는 거죠.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중일전쟁이 생기면서 소위 군국가요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군국가요의 등장을 통해서 가요계에 전에 없던 새로운 풍의 노래들, 새로운 가사들의 노래가 등장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국가요라고도 하고 애국가요라고 부르고 그때 애국 국가는 일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뭐 시대가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대체로는 지금 군국가요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제목들을 보면 반도의용대가, 제국결사대 뭐 등과 같이 제목에 군대 용어가 들어가 있고 중일전쟁 이후에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거나 아니면 총후라고 이야기하는데 총후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 뒤에니까 후방을 이야기하죠. 후방에서 전쟁을 지원하자 열심히 전쟁에서 한 몫을 하자라는 것을 격려하고 동원하는 그런 가사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사, 작곡가들 보면 우리가 30년대 크게 활동을 하셨던 손목이라든지 이면상, 그 다음에 김옥, 이하영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또 가수로서는 당대의 인기 가수인 김용한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군국가요라고 해서 군가처럼 불리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유행가에 당시에 유행가의 옷을 입은 그래서 전쟁 참여나 후방에서의 전쟁 지원을 독려하는 노래들 이런 노래를 우리가 군국가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7년, 38년에는 군국가요도 등장했고 다른 유행가들도 같이 불리었지만 42년 이후로는 이제는 군국가요가 전체 유행가의 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음반시장뿐만 아니라 무대에서도 군국가요가 더 많이 불리어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군국가요가 본격화된 1942년부터 1944년 사이에는 음반 제작이 군국가요 중심으로 가거나 아니면 더 이상 음반 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두고 이제 연구자들이나 평론가들은 한반도에서 대중음악의 암흑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군국가요는 태평양 전쟁에 본격화되었고 조선인들이 전쟁에 동원되는 것을 독려해가는 그런 일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친일가요라고도 그렇게 불리고 제작에 참여했던 분들, 작곡하신 분들, 작사하신 분들,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친일 인사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혈서지원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우리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를 내가지고 일장기를 그리고 그 일장기에 어리는 그 성수 어떻게 천황이라고 할까요? 천황 앞에서 만세를 부르고 그 나라님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자 그런 가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거 유행가에서는 전혀 찾아보기 힘든 부분들이었고 37년, 38년의 군국가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강한 어조에 이제는 조선과 일본이 하나 되었고 우리는 황국신민, 일본 천황의 신하로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당대의 최고의 작곡가라고 불리던 박시춘 씨가 작곡을 하고 그 다음 작사가는 당대 최고의 작사가이던 조명암 씨가 작사를 했고 그 당대 최고의 가수이던 남인수와 박향림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작곡가, 최고의 작사가, 최고의 가수들이 이런 유행가를 제작해서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로 하더라도 1942년부터는 이제 군국가요 시대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만들어진 것에 비하면
유행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전에 만들어진 유행가가 훨씬 더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됐고, 그래서 37년, 38년에 만들었던 궁극 가요들도 대부분 그 음반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는 다른 음반에 비해서 실패를 했다. 만든 사람들의 의도 혹은 그것을 선전하고자 하려고 하는 일제시대의 정책과 실제 그 음악의 수용과는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일제시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일제의 강압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 가요 중에서도 그 초기의 형태를 보였던 37년, 38년 이때의 궁극 가요는 어쩌면 뭐 총독부의 장려나 지원책 뭐 이런 것에 기대어서 만들어진 것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뭐 대신 다른 가요가 억압당하고 오직 궁극마이무가 가요만 불리어지던 42년, 43년 전시동원 체제의 궁극가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요되었거든요. 강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뭐 이전에는 어떤 지원이나 육성책과 관련 없이 요즘에는 일본이란 나라에서 이런 궁극 가요가 유행이니까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자발적인 그런 제작도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몇 가지 분류로 이렇게 층을 나누어서 분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40년대가 되면 만주를 노래하는 노래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근데 만주라는 것이 일본 관동군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허수아비 국가거든요. 그 조선시대는 만주로 가면 만주가 희망의 땅인 것처럼 만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주할 것을 권장하는 노래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영화도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말리라든지 대지의 항구라든지 지금도 많이 불리우는 노래인데요. 그런 노래들은 만주로 가서 우리의 꿈을 펼치자라고 하는데 뭐 그와 같은 이야기들, 노래 가사들, 생각들 이런 것들은 일본의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노래를 가사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는 점에서 친일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뭐 논란의 여지는 있긴 합니다만은 친일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일정 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 가요에 비해서는 가사 내용이라든지 친일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좀 적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건 논란의 여지일 뿐이지 당시에 만주라는 공간을 노래하던 사회적 분위기에 대중가요가 휩쓸려 가고 있었던 것 혹은 그런 일제의 정책에 호응하고 있었던 것 뭐 그런 부분들의 혐의는 벗어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궁극가요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역사적 사실 때문에 대중가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해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정부가 개입하려고 하는. 그래서 대중가요를 정화한다는 구실로 이런 노래는 안 되고 이런 노래는 해야 된다든지 적극적으로 그 문화적 영역에 끼어들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 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친일 논란에서 보듯이 궁극가요에 참여했던 분들의 역사적 가오에 대한 정리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쾌하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몇몇 분은 자기의 가오를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만으로 그 역사적 사실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또 왜곡해서 이야기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요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한번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노래를 불러서 뭐 큰 인기를 끌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친일이라고 부르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친일이라는 이름보다는 협조자로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잘 정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뭐 거의 다 돌아가셨으니까 유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정할 건 또 인정을 하고 또 그분들이 거뒀던 많은 뭐 저작권료라든지 그런 어떤 문화적 자산 뭐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가요계나 사회에 환원하거나 뭐 이런 일들 같은 가요계에서의 정리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필요하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 궁극가요 논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